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결혼 안 할 사람 그때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아기 안 낳을 사람 했더니 한 13명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25명 중에서 한 18명 정도가 애 하나만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정부가 애 셋 이상 낳으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키고 정부가 집값의 반을 지원해 준다면 애를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이 복합위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기란 말 자체가 저희들한테 꽤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합위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큰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이 복합위기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간단히 그런 현상을 우리는 그냥 복합위기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복합위기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나 학자들 사이에 이 주의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년 초에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위기 리포트를 하면서 소위 이 금년을 복합위기의 해로 정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 콜롬비아 대학의 아담 투스라고 역사학자가 이 소위 복합위기 폴리크라이시스에 대한 기고를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미국의 전 재무장관한테 레리 서머스도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상존해 있다 하면서 소위 이 복합 위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복합 위기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복합 위기라는 말 자체는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세 가지 특징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모든 복합 위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복합 위기는 상호간에 연관돼 있다, connected. 그래서 연관성이 높아지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위기의 발생 시기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기가 주는 피해, 비용은 사실은 각자의 위기보다도 복합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 즉 일직선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포물선을 그리는 그 비용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위기란 말이 별로 항상 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란 말은 위험, 리스크하고 위협, threat하고 위기, 크라이시스가 어떻게 보면 혼용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위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예견할 수 없었어야 되고, 발생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위기란 말을 너무 상시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세계의 여러 가지 위기가 복잡하게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 복합위기의 원인 또한 이 복합 원인이 되겠죠. 이 폴리크라이시스의 폴리코시스라고 할까요? 대충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5가지 그룹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이냐 금융이냐. 실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경제 성장, 경기의 문제냐, 금융이면 부실이냐, 유동성의 문제냐, 뭐 그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 문제냐, 안 그러면 공급의 문제냐. 수요는 이제 우리 경제 승리하는 소비, 투자, 뭐 수출의 문제냐, 공급의 문제냐는 해서 유가의 문제라든가 공급망, 부품의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어떤 독립적인 개별의 문제냐, 안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냐로 나눠볼 수 있겠죠. 어느 특정 회사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거냐, 안 그러면 어느 시스템 전체 정책과 제도의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 금융 위기를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일시적인 문제냐, 안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위기가 이제 지나가는 문제냐, 안 그러면 오랫동안 밑에서부터 키워져 온 원인이 현재화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냐로 나눠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 국내 문제냐 혹은 밖에서 생긴 문제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이 소위 복합 위기를
흔히 이제 국제적으로 대개 이제 폴리크라이시스란 말을 씁니다만은 22년 말에 소위 이 콜린스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꽤 유명한 영자 사전 회사에서 22년 말에 그 해의 워드, 즉 금년의 말로 뭘 정했냐면 퍼머넌트 크라이시스란 말을 했습니다. 퍼머넌트 크라이시스 어떻게 번역을 해볼까 하다가 저는 이제 상시 위기란 말을 했습니다. 위기가 상시되단 말은 참 언뜻 이해가 안 가죠. 위기가 예견이 됐단 말은 위기를 준비해야 되고 위기를 예방해야 된다면 위기가 안 생기겠죠. 사실 이 퍼머넌트 크라이시스는 우리가 상시 위기는 경험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게 뭐죠? 북한의 위기죠. 북한의 위협. 그걸 우리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소위 우리가 자주 지상에서 보면 퍼펙트 스톰, 즉 쓰나미 같이 오는 위기. 그러니까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 거죠. 저는 퍼펙트 스톰 위기를 쓰나미 위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복합 위기, 상시 위기, 위기 쓰나미 이 세도 비슷하게 혼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큰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합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 위기가 이제 상시 위기화 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4대 개혁이란 말을 늘 썼습니다. 노동, 금융, 공공기업. 그런데 한참 뒤인 그 전인 김대중 정부도 노동, 금융, 공공 비슷한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위기를 미리 막아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 25년 동안 개혁만 얘기했지 아직까지 그 위기가 기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위기가 상시 위기화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 위기를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면 과거 위기, 현재 위기, 미래 위기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위기는 극복 대상이고 극복했어야 되고 현재의 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잘해야 되고 미래의 위기는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린 과거에 계속 끌려가게 되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시 동남아 외환위기 98년 그러니까 실물, 금융, 금리, 환율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글로벌 경험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와서 금융, 실물, 금리, 주가, 환율이 대변화를 일으키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복합위기라면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요? 10가지, 20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한 것은 크게 세 그룹핑으로 나눠서 이 복합위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그룹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글로벌 요인 때문에 생긴 복합위기. 두 번째는 아주 구조적으로 우리와 항상 논의가 돼 왔으면서 개혁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 위기 위협 상황. 마지막으로 한 그룹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변동 요인에 대한 복합 위기.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소위 글로벌 요인에 의한 복합 위기. 저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저희들이 잘 아는 지정학적 충돌. 두 번째가 소위 탈세계화에 대한 이슈로 야기되는 위협, 위기가 뭔가 하는 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여시 경제의 불안정성, 금리, 경기, 환율, 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지정학적 충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2022년 작년 2월이었죠. 1년이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침공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뛰었고 세계 곡물가가 뛰어서 지금까지 물가가 급등해서 여러 가지 국제금융계의 혼란과 좌절을 일으킨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급망이 깨짐으로 인해서 소위 코스트 푸시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요새 신문지상에 자주 보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이슈. 그것도 항상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죠. 사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경제는 이제 안보 이슈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경제 자체가 방위산업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소위 그동안 세계화가 급진전이 됐죠.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 소위 세계화는 굉장히 당연하고 모두가 그 이점을 누리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 소위 탈세계화, 세계화의 종말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이슈가 아주 현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국가 간의 연결고리가 자꾸 끊어지고 사실 그것을 분조라는 말 좀 어렵습니다만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분조라. 마디마디 깨진다는 얘기겠죠. 그 마지막으로 그럼 깨진 다음에 또 지들끼리 묶는 소위 블록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그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지지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52개 나라입니다. 52개 국가인데 소식 그 나라들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이 약 15% 되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는 몇 개나 될까요? 곧 한 12개 정도 됩니다. 이란, 미얀마,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되더래요. 자, 그러면 지지하지도 않고 소위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눈치 보기 혹은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비동맹파가 몇 개가 될까요? 127개입니다. 이 127개의 나라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인데요. 뭐 127개 중에서는 뭐 큰 신경을 안 쓰는 나라도 있지만 그중에 저희들의 중심을 끄는 25개의 나라를 에코노미스트 잡지에서는 소위 거래 중심 실용 국가 그룹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거래만 자기 신경 쓰겠다. 그걸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 나라들이란 게 인도, 카타르,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눈치만 보면서 슬슬 맨 나라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연대도 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와중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질서 체제, 어떻게 보면 IMF, 월드뱅크, UN이라는 이런 그런 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중국이 시도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기 14억 인구 중심뿐만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끌어모을 수 있는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중심만의 소위 무역제도, 통화제도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들이 피와 닿는 소위 글로벌 경제, 거시 경제의 소위 문제, 위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지금 거의 13년 동안 엄청난 유동성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든가 심지어 뭐 도이치뱅크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통계와 불안 요인들을 가지고 많은 언급과 토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2008년에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될 때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다. 뭘? Too much, too long. 뭐를? 첫째, 금리를 너무 낮게 너무 오래 유지를 했어요. 너무 낮게? 거의 제로거든요. 제로를 거의 12, 13년 이상 끌어왔고. 두 번째, 유동성. 금리를 낮춰도 돈을 안 갖다 쓰니 이제 돈을 시장에 갖다 때려 붓는 거죠. 소위 quantitative easing, QE. 사실은 이제 통화 팽창이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아주 새로운 말로 썼습니다. QE란 말로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다른 말 아닙니다. 통화 팽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도 물가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too much, too long, 금리, 유동성, 물가가 너무 낮게, 너무 낮은 수준에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퍼부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대부분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은 선진국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새로운 낱말을 많이 써요. 양적 완화라든가 사실 통화 팽창이죠.
사실은 그래도 이상 현상을 가지고 에브노말인데 자기들은 뉴노말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의 경우는 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런 말을 자주 쓰곤 하죠. 그 결과 자산 가격에 붐이 일어나서 거품이 끼고 항상 그 거품이 깨질 위험이 상존해서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가계, 기업, 정부가 부채가 많아지게 되죠. 부채는 갚아야 되죠. 역시 이 또한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구조적인 스태그네이션, 시큘러 스태그네이션, 그다음에 우리가 늘 자주 짚곤했던 소위 인플레와 경기 부진, 물가 안 잡히고 경기는 나빠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빨리 개선되겠느냐. 물가를 잡다 보면 경기가 문제가 되고 금융이 불안하다니까 약간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약간 어정쩡하게 물가도 약간 어정쩡하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소위 글로벌 요인에 의한 복합 위기, 그렇죠? 지정학적인 충돌, 탈세계화, 글로벌 매크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요약드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복합 위기에 관해서는 이제 구조적 복합 위기는 세 가지를 말씀드린데 저희들이 늘 자주 듣던 얘기죠. 첫 번째가 불평등 양극화에 관한 얘기, 두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얘기, 세 번째가 기후변화 얘기. 늘 자주 듣던 얘기죠.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늘 저희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우선 불평등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나서 세계 모든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 불평등 이슈를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술과 세계화. 즉 기술의 특혜를 본 사람, 세계화의 특혜를 본 사람들은 약간의 상위 그룹에 속했고 기술의 특혜를 보지 못한 사람, 세계화의 언저리에서 놀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열세에 놓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과 세계화의 기회를 어떻게 모든 사람에 줄 수 있겠나? 결론은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기회를 모두에게 줘서 소위 기술과 세계화에 대한 기회를 갖게 하느냐가 모든 나라들의 현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경제 주체들이 이 소위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대한 기본 인식이 문제인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성장 위주의 발전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장과 분배를 경쟁 개념으로 봤어요. 성장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분배를 하면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최근에 모든 경제학자의 일반적인 합의는 분배 없이는 성장이 이제 안 되겠다. 그게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파트너가 돼야 되죠. 소비자가 돈이 없으면 생산해서 어떻게 팔아먹겠어요. 즉 분배가 없이는 성장이 안 된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를 경쟁관계, 대립관계로 보지 말고 보완관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등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선후진국 좌우를 막론하고 소위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또한 사실입니다. 이 포퓰리즘은 지속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퍼붓는 돈을 쓰는 정책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대부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평등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좀 연금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소위 공적 연금,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연금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가 큰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술에 배부를 수 없고 벽돌 하나를 쌓는 마음으로 조금씩 30년, 40년을 보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소위 저출산 고령화 위기는 뭐 저희들 또한 늘 이슈로 위기로 자주 듣곤 하고 있죠. 제가 이 대학에서 이 경제론을 가르치면서 5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저출산 이슈를 얘기를 하다가 50명입니다. 정원이 제 클래스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결혼 안 할 사람 그때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아기 안 날 사람 했더니 한 13명 정도 돼요. 그냥 반이 되는 거죠. 반이.
그러면 나머지 25명 중에서 한 18명 정도가 애 하나만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하나의 그 50명 클래스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출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하나를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학생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정부가 애 셋 이상 낳으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키고 정부가 집값의 반을 지원해 준다면 애를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지원 대책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가장 애로사항이 되는 주거와 교육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이슈가 된 게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5년마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의 시급성, 문제인식은 하면서도 이 추진하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왜? 모든 정부가 자기가 추진하면 그 이익은 자기한테 안 오고 다음 정부한테 가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 하는 얘기죠. 이걸 공동으로 인식해서 큰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기후변화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는 인식하면서도 변화와 비용은 전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변화와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말 신속하고 담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겁니다. 소위 이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글로벌 공공조의 문제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위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사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위기 모두가 다 원인과 해결책이 같아요. 그 뭐냐? 기술 진보입니다. 즉 양극화도 어떻게 보면 기술 때문에 생겼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도 양극화 때문에 야기된 거고 사실 이 기후변화 문제는 기술 진보라는 경제 발전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진보가 이 문제를 야기를 한 거고 이 해결 또한 기술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기술을 어떻게 교육을 통한 모든 사람이 기회를 두고 저출산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이 또한 원인과 해결책이 기후변화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이슈 다 세대 간의 갈등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대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국민연금을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 자산이 920조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제일 큰 연금 자산이죠. 여러분은 잘 아시지 못하겠지만은 이 국민연금 이사장은요. 미국 금융가에 가면 최고의 간단히 얘기하면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금융가에서는 우리 국민연금에서 돈을 받아다가 운영을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해외 금융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손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920조 자산이 미래에 지불할 걸 계산을 해보니까 약 2,500조래요. 그럼 뭐 차익이 얼마 되죠? 약 1,600조가 차익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미래 세대에다 지금 우리가 부담을 지운 거죠. 이에 대한 개선, 개혁,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양극화, 저출산, 기후변화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시한폭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효과는 크죠. 단기적 효과가 미미하죠. 그래서 자꾸 지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이해 집단이 좀 담대한 결정을 해서 시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돌 하나를 쌓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의 소위 복합위기에 관한 것은 경기 변동에 관한 복합위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위 영어로 이니셜을 F를 따가지고 5F 위기라는 말도 가끔 쓰곤 합니다. 첫 번째가 이 피스컬 위기, 재정 위기죠. 두 번째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 위기. 세 번째가 foreign exchange, FX 위기, 외환 위기죠. 네 번째가 fuel, 연료죠. 에너지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푸드, 식량 위기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소위 경기 변동에 따라서 야기되는 위기이자 경기 변동을 야기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이제 재정 위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8년에 IMF,
동남아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희 나라가 유난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거로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뭘까요? 재정입니다.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집안의 창고에 든든한 쌀 창고에 쌀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소위 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재정이 꽤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 적자의 규모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의 증가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거죠. 22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약 58%, KDI 전망에 하면 2060년에 가면 15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향후에 소위 국가 신인도를 낮추게 하는 가장 위협적인 게 저는 재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적자하고 빚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적자하고 빚은 메꿔야 되죠. 적자도 메꿔야 되고 빚도 메꿔야 됩니다. 근데 특히 재정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늘리는 거죠. 세금을 늘려서 메꾸는 거고, 두 번째 빚으로 이제 메꾸는 방법이죠. 근데 빚도 국내 빚이면 괜찮아요. 없으면 외채를 빌려야 되죠. 그럼 결국에 외국 투자한테 휘둘리는 경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고. 세 번째가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찍어서 막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데 안 산다면 중앙은행이 사야 되겠죠.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게 되면 결국에 뭐하고 똑같아요? 통화 발행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소위 건전 재정을 만들기 위한 준칙을 만들자 하는 논의가 활발합니다마는 시급히 그의 논의가 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칙이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경기 변동의 위기가 이제 금융 위기입니다. 이게 부실, 빚이 많아서 그렇죠. 앞에 말한 소위 재정 위기는 정부가 빚이 많은 거고, 두 번째 금융 위기는 개인과 기업의 빚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놀란 거는 작년 5월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863조더라고요. GDP의 106%입니다. 2016년에 비해서는 520조가 증가했더라고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통계에 의하면 그 전월세 보증금도 일종의 빚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이게 142%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개인들의 빚이 있다는, 그러니까 GDP 100% 훨씬 늘어나는 거죠. 뭐 학자에 따라서 적정 빚이 뭐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소위 민간 부분이건 정부 부분이건 대충 GDP의 90%가 넘으면 위험하다 하는 수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 부채가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면 성장이 둔화되는 건 자명한 이치가 되겠죠. 기업 부채를 보니까요, 2021년 말에 2,350조까지 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15%입니다. GDP에. 근데 이 115% 수준이 뭐냐면 97년 외환위기 당시 107%를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 부채도 이제 상당한 겁니다.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부실화되면 개인과 기업의 문제가 안 되고 결국에 뭐가 되죠? 은행의 부채가 되고 은행의 위기가 되고 금융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재정 위기와 금융 위기, 이게 결국엔 잘못해서 이제 은행 위기나 금융 위기로 가면 가장 걱정되는 게 역시 공적 자금 문제가 또 이슈화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미국에서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걱정하면서 소위 이 공적 자금을 썼죠. 많이 썼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 공적 자금을 어떻게 하면 안 쓰겠느냐. 그래서 공적 자금의 문제는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가지로 이슈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도덕적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은행의 빚이 그 은행의 빚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라 빚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책임을 벗어나는 소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걸 깨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소위 대마불사. 작은 은행은 망하게 하는데 큰 은행은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세 번째가 은행들이 이익이 나면 자기들이 먹고 부실이 되면 그 비용은 소위 공유화되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깨부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나서 물론 이제 소위 자본 충실도를 높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어느 논의까지 왔냐면 불씨료가 돼가지고 해체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청산을 할 건지 그 청산 계획을 내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도와줄 테니 청산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내놔라. 소위 그 리졸루션 청산의 내용을 담는 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서를 내라는 얘기죠. 유언서를 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 가계와 기업 부채의 악화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 숫자를 좀 줄여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죠. 자, 세 번째 경기 변동의 위기는 외환 위기입니다. 외환 위기는 이제 두 가지 위기를 많이 겪어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없어질 때 이제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환율이 급격하게 변할 때 이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상장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주식 투자도 뭐 35%, 30%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빠져나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겼길래 빠져나가겠느냐. 그 일이 더 걱정이지 빠져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도 없고요. 그러나 이 소위 외환 위기는 외환 보유고를 든든히 갖고 있으면 아까 재정의 건전성과 마찬가지로 외환 창고에 달러가 두둑히 있으면 그만큼 든든한 거죠. 상당히 재밌는 것은 이 외환 보유고가 많은 나라의 경우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검사를 해보니 환율 변동이 상당히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자,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요. 작년 말 경우를 봤을 때 중국이 3조 1천억 정도, 3조 1천억 달러. 중국도 한 잔 많을 때는 4조까지 갔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2등이 일본입니다. 1조 1천억 달러. 3등이 스위스 9천억 달러. 저희들이 9등입니다. 약 4,100억. 대만도 우리보다 많네요. 5,500억. 따라서 우리도 이 외환 보유고를 가능하면 좀 눈치를 보면서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이 외환 보유고를 쌓는단 말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제 달러를 매입을 해서 쌓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환율에 대한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신경을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경을 쓰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쓰는지 외환 보유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5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빨리 준비를 해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재정위기, 금융위기, 환율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걱정하는 게 이 무역적자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자. 사실 이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걱정스럽고 이걸 우리 흔히 쌍둥이 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쌍둥이 적자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내면 돼요. 저희 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소위 쌍둥이 적자가 고차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에너지 위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기름값이 낮아지면서 최근에 오펙 중심으로 다시 감산 유지가 나오면서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이 뒤에는 또 사우디와 미국 간의 소위 유가에 대한 알력, 밀당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 같이 유류 생산이 없는 나라는 석유 위기, 가스 위기, 전기 위기, 어떻게 보면 에너지에 관련 세 가지 위기를 다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따라서 이 에너지 위기는 저희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와중에 저희들이 한전에 대해서 이 전기값을 못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 92년인가요? 그때 저희들이 이 해외 한전 주식을 처음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가격 그러니까 약 92년이니까 어떻게 되죠? 약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18,300원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30년 전하고. 저희들 상당히 경악스럽게 하는 거는 작년에 한전의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시가총액이 거의 한 40여 조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경기 변동의 복합위기의 마지막이 식량위기입니다. 사실 식량위기에 저희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소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세계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저희들의 이제 주의를 환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식량 자급률이 약 46% 정도 되고요. 쌀은 뭐 거의 98%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만 곡물 자급률은 19%고 사실은 이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곡물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식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사실은 식량 위기는 국제적인 그 충돌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 기후 온난화에 의한 소위 식량 문제도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사료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따라서 앞으로 이 소위 먹거리의 무기화 대응, 앞으로 심각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해외 식량 공급망을 저희들이 확장하기 위한 농업 영토 확장 문제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합 위기가 밀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이슈에 대한 위기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은 그 프린스턴의 브런넌 마이어라고 아주 유명한 금융위기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위 탄력 회복력이 충만한 사회 구축이라는 책을 작년 말에 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여러 가지 세미나 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난 시사점을 여러 가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저희들한테 예시한 게 뭐냐면 참나무와 갈대를 비교를 했습니다. 참나무는 단단함이죠. 강하고 견고함. 따라서 이 소위 성장이 강하고 견고할 때 우리는 흔히 robust growth란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소위 resilience, 유연한 나무로 갈대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참나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갈대의 회복력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강건함, 위험에 저항하고 위험을 막아내고 하지만 잘못하면 부러진다는 얘기죠. 부러지면 위기 대응이 잘 못된 결과죠. 그런데 이 갈대는 위험과 위기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금방 회복돼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원복력, 이거를 가지고 소위 resilience란 말을 씁니다. 여기 또 하나 알자가 들어가는 영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분, redundancy. 그러니까 redundancy란 말은 저희들이 그 필요 없는 낭비적인 말로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 회복력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redundant한 요인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즉 여분이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나고 나서 은행 자본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완충 자본을 많이 늘려야 된다. 사실 외환보유고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이 버퍼, 완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여분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건함과 소위 회복 탄력적인 걸 요약을 하면 효율성보다는 회복력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효율성 위주로 자주 썼던 말이 just in time. 공급의 부품도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게 모든 걸 시스템으로 맞춰가지고 그때 그 장소에 그 부품을 그때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just in time이 아니고 just in case를 준비를 해야 된다. 즉 만약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한 거지 just in time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우선 세 가지 그 예를 제가 들어볼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현역에 있을 때는 경험한 게 인텔에서 이 반도체 부품을 조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반도체 부품을 공급 계약을 하지 않고 항상 세 군데하고 계약을 해요. 다 3분의 1씩. 그건 뭐냐면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더 중요하지 꼭 just in time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죠. 즉 소위 교란이 이루어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하느냐에 신경을 쓰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보다는 회복 탄력성을 위한 리던던트 하지만은 그 부품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로서는 이 백신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하느냐. 사실 이 백신 개발 논의가 저희도 한창이었을 때 코로나 때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실제로 5개, 10개 백신 회사에 무한정 지원을 했어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피자를 안 먹으면 죽는다.
피자가 5개 회사가 있는데 어디다 주문을 해야 가장 확실하게 피자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정답은 5개 다 오더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죽는 비용은 굉장히 큰데 5개 피자 비용은 별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즉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하루에 소위 경제적 비용이 3조 4조가 데려가는데 3조 4조라는 얘기는 뭐죠? 한 달이면 거의 100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회사들 10개에다 10조 주는 게 무슨 그게 큰 비용이냐 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효율성이 아닌 소위 회복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요약되는 그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사례 하나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에 대응할 때 중국의 대응과 미국의 대응을 한번 보십시다. 중국의 대응은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가 봉쇄로 했죠. 그냥 무슨 일만 나면 딱 봉쇄를 하고 모든 지역에 몇만 명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소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약간 어정쩡하게 코로나도 허용하면서 일부 저거 했지만 그 와중에서 대응은 뭐냐? 백신 개발에 더 박차를 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다소 어정쩡한 대응을 했지만 소위 코로나에 대한 회복은 더 빨랐고 중국은 나중에 코로나 문제로 고생하다가 최근에 다시 소위 리오프닝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경제 문제는 효율성만 따졌지 위기, 복합 위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회복력,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느냐 문제는 다소 다른 문제다 하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소위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대응 잘해야 된다란 말로 요약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보호하고 잘 변해야 된다. 즉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보호하며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은 소위 회복성,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연성이 강해야 된다. flexibility,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네트워크를 널리 퍼져야 된다. 즉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말은 이 경제의 흐름을 사실 여러분들 생태계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생태계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어느 생태 한 고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시키면서 또 동시에 끊어짐에 대한 준비도 늘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준비는 여분과 완충제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라든가 외환보유고의 증대라든가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제가 말하는 준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외환보유고도 증대시키고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도 확충하다. 그래서 프리페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베스트도 해야 된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공동투자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투자를 하고 사회간접자본도 계속 확대를 해서 위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대응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또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보호하자. 보험을 드는 방법으로 보호하자. 즉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계층은 사회 약자층,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모든 위기에 대응해서 늘 사회 안전망 그리고 충격과 위기의 그 취약층 보호를 위해서 늘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소위 거시건전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약자, 취약층의 기본 서비스를 마련을 할 건가에 대한 기본 약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위 변화해야 된다. 트랜스포머, 변화해야 된다. 뭐냐 하면 역시 신속하고 적응력 있는 우리가 이 소위 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응한다고 하잖아요. 대응에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적응하는 게 있고 변화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대응의 적응이란 말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댑트, 맞춰 나가는 거고 변화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소위 이 대응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저희들은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트랜스포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소위 저는 혁신, 이노베이션으로 통하는 그런 전환과 변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 증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소위 혁신, 개혁을 이룬 경제를 세 가지 S란 단어로 요약을 하곤 합니다. 첫째가 스트롱한 경제, 강한 경제입니다. 강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성장률, 특히 잠재 성장률을 꾸준히 올려나가야 되는 강한 성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운드한 경제, 건전하고 건강한 경제죠. 즉 성장이 아니라 안정, 안정이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금융 안정이죠. 이게 잘 이루어지고 역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 소위 포용 경제를 이루는 것이 저는 건강하고 건전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소위 건강하고 건전한 경제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겠느냐, 서스테이너블한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서스테이너블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강한 경제뿐만 아니라 소위 혁신이 필요하죠. 돈, 사람,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경제, 스트롱, 사운드, 서스테이너블 경제를 이루어서 저희도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